예, 언론인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월 18일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한 달이 되었는데요. 한 달이 된 기념으로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그 기자 간담회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를 조금 밑에 놓고 싶어서 밑에 이제 배치를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기자분들이 얼굴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단상 위로 좀 올려서 테이블을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제 얼굴 잘 안 보여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약간 더 올리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모두 발언 아마 한 15분 정도 될 겁니다. 쓰다 보니까 그동안 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양이 길어졌습니다. 먼저 드린 다음에 진솔하게 서로 무슨 뭐라고 할까요? 대화의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장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인수위가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을 맞는 해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께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번 인수위의 특성상 많은 기사거리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데스크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으셨을지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위를 맡으면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역대 인수위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살피는 거였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수위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관료와 국민에게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의 심사숙고를 거치기도 전에 인수위원이나 인수위원장이 설익은 개인적인 생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적인 그런 혼란을 초래했던 일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거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위원들끼리만 마주 앉아서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만드는 것, 저는 그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세 가지 점에서만은 역대 인수위와는 다르게 인수위를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원들이 이런 제 뜻을 참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자세로 현 정부의 공직자분들을 대하고,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가능한 개별 인터뷰들은 삼가고, 그리고 또 많은 현장 방문, 많은 간담회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스크 압박에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수위가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 돌아서 3주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아쉬움입니다. 귀가 2개가 아니라 1000개, 발이 2개가 아니라 1000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정말 많으셨음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선거 때와는 달랐습니다. 사실 선거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국민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만 오히려 선거 후에 듣는 말씀들이 더 중요하고 생활에 정말로 밀착된 그런 현안이라는 것들을 저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저는 더 발품을 팔아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서 1분 1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인수위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3일, 이제 40일 정도 전이었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정권 교체의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입니다.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당선자, 그리고 또 통합과 미래의 나름대로의 상징인 저와의 단일화였습니다.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선인께서는 저를 정말로 중요한 인수위원장 겸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장에 임명하시면서 대국민 약속을 확인하셨고,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3월 3일 통합선언문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과제들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둘째, 국민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겠다. 셋째는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는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학 방향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겠다. 그리고 또 5번째는 국민을 통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다. 그런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가 출범됐습니다. 3월 13일 날 제가 임명을 받고 5일간 인수위원들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들이 모두 다 인선이 된 직후 3월 18일 날 인수위 현판식이 바로 이 건물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선인께서 국정운영의 목표는 국민통합이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그 기자간담회 이제 처음 취임하는 그런 위원장의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단일화 선언문의 그 5가지를 계층해서 더 구체적인 5대 시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겠다. 여기서 제가 기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정부가 먹거리나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민간이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셋째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 특히 2030들을 위한 연금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존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 고령화에 더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민통합. 그렇게 5대 시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인수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수위 운영 원칙도 밝혔습니다. 첫째, 겸손한 인수위. 둘째,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그리고 셋째, 책임지는 인수위. 그런 3대 운영 원칙을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여소야대 국회와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 지지를 통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그 다음에 또 현 정부와의 그 협조 관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당사자입니다만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아마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그건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은 인수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만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각 분과별로 따로 일을 해서 그 국정과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2주 동안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서로 겹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서로 유관되는 것들은 또 역할 분담을 하면서 2차 정리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3차 정리는 5월 2일 날 최종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때 저희들이 언론인 여러분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설익은 생각이 나오면서 괜히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에 대해서 모두들 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사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각 분과별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그것이 민생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약 2주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종합적인 것은 이제 5월 2일 주 이제 취임하시는 그 주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묵묵히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또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4주 동안 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국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정부 조직 개편 유보, 이것도 역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행보의 하나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조직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하나씩 할 일을 해나가자. 그래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리자. 그게 기본적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가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겸손한 인수위,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그리고 책임지는 인수위 3대 운영 원칙에 따라서 우선 겸손한 인수위를 위해서는 세종시의 공직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로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들은 분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하는 인수위를 위해서 수백 차례 회의와 경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역대 인수위 중에 이렇게 많은 간담회나 만남, 이런 그 현장 방문, 이런 사례는 드물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 모든 이유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당장 국민들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비록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단기적인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틈틈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 그것을 제안을 했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나이에 대한 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는 그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제가 맡은 코로나 특유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도 했고 실질적으로 현 정부와 협조해서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정책에 반영돼서 성과가 나온 것들이 10여 가지가 됩니다. 벌써. 그래서 예를 들자면 22만 2천 명분의 팍스 로비들을 조기에 확보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원래는 훨씬 뒤에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던 것을 4월 초로 당겨서 재고가 바닥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 3월 말에 돌아오는데 이것을 6개월 재연장하는 그 일도 이 도중에 저희들이 해낸 것이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정점을 확인이 된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해야 된다. 그 원칙들에 대해서도 정부에 제안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법이 저희들 조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카페나 음식점에 일회용 컵 규제 유예를 제한한 것이라든지 고척돔에서만 야구장 내 취식 못하는 이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그 허용 부분이라든지 어린이집
자가 검사 키트가 이제 유치원은 계속 제공되는데 어린이집은 더 이상 제공이 안 된다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계속 지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확진자 자료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너무나 불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각 분과별로 주요한 피부에 와닿는 국정과제들 말씀드릴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전체적인 그런 과제들을 발표할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속도감 있게 꼭 해야 할 일을 추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야 공통 공약인 경우에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입법을 시작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공청회도 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 이런 정도이고요. 다른 정부와 저희들이 다른 점을 한 가지를 꼽자면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이었냐? 5년간 단기 성과에만 집착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만 했던 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그 문제의 인식을 저나 당선자께서 하고 있어서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0년 또는 20년이 걸리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려고 합니다. 비록 이 정부에서 시작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비용만 계속 쓰고 그러면 도중에 비판도 받겠죠, 언론으로부터. 그렇지만 결국 다음 대통령이나 그 다음 대통령이 그 과실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일들은 시작하겠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로 남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자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아마 배포를 해서 여러 가지 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께서 야권의 대통령직을 맡기시고 현 여권의 의회 권력을 맡기신 뜻을 저는 깊이 헤아리고 싶습니다.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산들 보면 여기 대부분 문과시죠. 이과 사람이라면 많이 아는데 빙산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 크기가 8.3% 정도입니다. 나머지 91.7%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빙산은 빙산의 일각, 그 셈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대선에서 0.73%라는 박빙의 승부가 우리 민심의 수면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의 거대한 빙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인수위원장으로서 항상
수면 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느끼고 엄숙하게 진지하게 맡은 일을 해내갈 각오입니다. 결국 배를 띄우는 것도 배를 엎는 것도 모두 국민의 마음이고 민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 지금 뭐 거의 한 30분 말씀드렸나요? 그죠? 예.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중도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정치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미처 안 된 셈이군요. 저는 지속적으로 중도 실용 정치를 주장해왔고, 당선인께서도 새 정부 지향점을 실용 정부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제 실용에 반대하면 이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실용 정치가 있고 한쪽에는 이념 정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용의 반대가 무용과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 정치의 반대는 무능 정치입니다. 과거 이념에 묶여가지고 자기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려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결국은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는 그런 정치. 그게 바로 무능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실용 정치이고 그것이 2022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 정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그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5년 만에도 국민이 정권을 바꾸신다는 그 사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치 세력이건 예외 없이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5년 만에 정권을 바뀐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또 다른 한 단계 더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인수위가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진정을 제가 할까요? 대변인단에서 하시죠. 예, 친하신 분들 하시죠. 예. 순서대로 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뉴스윙 김태윤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다름 아니라 최근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안철수 위원장이 좀 패싱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공동정부가 시작 전부터 삐걱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 인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인선을 추천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공동정부가 삐걱거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시작이 여기 인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시작됐을 때 함께 논의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추천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분들 중에서 제가 성함만 알고 한 번도 못 만나봤던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 인사 스타일이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그 업계의 평판을 들으면 그 업계에서 어떤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IT 일도 했고 의사로서의 일도 했고 그리고 벤처 일도 했고 대학 교수로서의 일도 했고 정치인으로서의 일도 했기 때문에 어떤 업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사람 평판은 제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인선했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들 선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언론에서 기대하신 바와는 좀 달랐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존중을 했었던 것이 그 조각과 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조각은 처음 그 캐비넷을 구성하는 일이고 개각은 도중에 이제 사람들을 바꾸는 일입니다. 소폭도 있고 뭐 대폭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처음에는 당선인께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시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제가 추천한 사람을 뭐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은 추천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우선 의향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또 그 사람 나름대로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또 실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제가 죄송한 마음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어서 하루 정도를 제가 일을 하지를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이렇게 인선을 하셨으니까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처음부터 그 당선인과 단일화 이야기를 했을 때 했던 것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어떤 개라고 부를까요? 어떤 개가 몇 명, 어떤 개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서로 추천해서 함께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중에서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정말 그 21세기식의 공동정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운데로 가볼게요. 거기 앞에 두 번째 줄. 네, 위원장님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조금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정치를 10년 동안 하시면서 사실 좀 주위에 사람이 좀 없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 합당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이 뭐 제명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합당 같은 경우도 당원 의견이 중요한데 당에서는 뭐 부하를 버리고 투항한 패장이라는 어떤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지적과 합당 과정에서 반발이 극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저를 위해서 편하게 정치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거대 양당 중에 한쪽에서 시작했지 왜 무소속으로 시작하고 3번으로 시작했겠습니까? 어떤 언론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3당으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처음 봤답니다. 저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당제가 성립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들을 제대로 받아서 정치의 정책으로 입안을 시킬 수가 있고 갈등 해소도 할 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두 당이 다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런 정당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힌 그 의원들이 한 당으로는 절대로 50%를 넘지 못하니까 다른 당과 함께 논의하고 서로 그 합의하고 타협해서 서로가 가진 정책적인 신념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중도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게 유럽식의 그런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갈 만한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의원 내각제로 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제에서도 충분히 우리나라 대통령제였지만 다당제였던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당제였을 때가 훨씬 더 정치가 작동했습니다. 양당제일 때 서로 극심하게 대립만 하고 싸우고 문제 해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다당제 신봉자이고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아니 다당제 신봉자가 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저는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으로서는 다당제 정치 제도 개혁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아니라 제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인재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당제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이 됐습니까? 예,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참,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 맞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건 3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에 속해 있었으면 사람이 안 떠났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회사도 만들어 보고 교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력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저한테서 사람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 50대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나이 50전까지 사람들과 일하면서 아무도 저를 떠나지 않았는데 50이 되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겠습니까? 이게 정치에서 3당을 하다 보니 정치인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떠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3당으로서 제 신념을 가지고 3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점점 적어졌던 거죠.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성격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합당에 반발하는 분들이 아마 어제 저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것도 이제 제 역할이겠죠. 저기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저기 중간에 하시고.
네, 디트뉴스의 유재민 기자입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그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실 때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수위 내에서도 균형 발전 특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역시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선거 기간 동안에 지역 균형 발전도 공약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 여쭙고요. 또 하나는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윤 당선인께서 공약했던 그 세종시 제2집무실 그 인수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또 논의하고 계시고 당선인께서도 직접 발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인수위가 아닙니다. 여기 건물에도 크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수위원회 파트는 7개 분과에 새 정부의 이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내는 일을 하는 게 인수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청와대 이전,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모두 다 대통령 비서실 직속입니다. 물론 또 인사검증위원회까지 포함되겠네요. 그 5가지가 그 당선인이 직접 관장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과 소통은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여러 지사분들이나 또는 시장님들이 오시는데 저와 그리고 또 지역균형발전위원장께 공동으로 이렇게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아마 한 세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네, 안녕하세요. YTN 엄인주 기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추천한 인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위원장님께서도 추천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추천을 할 경우에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추천해야지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인재의 기준이 저는 항상 4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덕성, 그 다음이 전문성, 그 다음이 개혁성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보통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100일, 길어도 1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개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장관은 전문성과 개혁성은 다릅니다. 그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야 그 정부는 개혁이 가능합니다. 뭐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네,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방금 개혁성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수위 한 달 됐는데도 인수위원장님께서 예전에 강조하셨던 연금 개혁 이런 큰 아젠다들이 안 보인다는 비판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인수위 안에서는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개혁 어젠다가 띄워지느냐 안 띄워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좋은 것은 공통 공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후보 공약 중에서 검토할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중개혁이라고 하셨어요? 연금개혁. 연금개혁.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그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특히 거기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 거기까지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예를 들면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라든지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가이드라인을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오히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빠른 시간 내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통합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거기에 있는 그 관계자들을 모두 다 모여서 거기서 논의를 시작한다. 거기까지가 저희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도대체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어르신들이 나중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실지, 그리고 이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밑단을 어떤 식으로 보정할지, 사실 그게 이제 기초연금부터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레이어링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어쨌든 거기까지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예. 저는 제가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저 토론 과정에서 대국민 약속이죠. 그리고 저는 그건 다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공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과 내용이 동일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아주 쉽겠죠. 두 번째는 동명이인 공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 공약, 지난 대선 때 예를 들어보죠. 공수처 공약을 지금 현재 대통령도 내시고 저도 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공수처 반대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름만 똑같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합의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 하에서 일단은 서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같은 그런 공약들이 저희들이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 건 미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해서 저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드려야죠. 여기 저 하얀 옷 입으신 분 뒤에 줄에 그리고 여기 하시고 그 다음번에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OBS 김민주 기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냥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치 교체, 시대 교체, 특히 정치 교체가 될 건데 인수위 한 달 과정에서 이것을 실현해낸 것이 있는지 또는 실현하기 위해서 장치나 계기를 만드신 것이 있는지 만약에 없거나 미흡하다면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더 나은 정권 교체라는 게 단순히 이쪽 당에서 저쪽 당으로 정권 교체되고 바뀌는 것은 없으면 안 된다.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직접 챙기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미국의 D&I 모델 같은 거거든요. 9/11, 그건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만 해도 전 1시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해서 코로나19 방역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이 새로 올 겁니다. 빠르면 3년에서 5년 내로. 우리나라에 지금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 종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인류에 또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시스템을 고치는 일을 등한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자 데이터, 그리고 방역에 대한 데이터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지금 사실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이제 저부터 나서서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 교체 부분. 정치 교체 부분도 제가 아까 다당제가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또 생각이 좀 다른 의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겠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하셨던 이 앞에 분 드리시고. 예, 이데일리 이대욱 씨라고 합니다. 저는 민생과 연관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출근길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충격 고려해서 50조 추경금을 축소를 시사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한 곳당 1,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도 지원액이 축소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 LTV를 80%까지 높이고 DSR은 안 풀겠다는 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영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예전에 야당 후보 시절에는 저도 그렇고 윤석열 캠프도 그렇고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또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사실은 정확한 추계가 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팍스로비드가 1인당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나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계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곧 다가올 수도 있는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하는 방역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도 사실은 해야만 됩니다. 이제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는 했습니다만, 곧 발표할 겁니다. 발표를 할 텐데요. 어쨌든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뭐죠? 부동산. 마지막에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그 원희룡 장관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잡을게요.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장관 청문회 때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TF가 지금 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저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지났거든요. 딱 한 분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유준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인재 기준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논란되고 있는 정호용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의혹이 없게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이 가장 먼저이고, 그 진실이 밝혀진 그 바탕하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손을 번쩍 드셔서 진짜 끝입니다. 저기 탈골 되겠다. 괜찮습니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위원장님.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2주간 각 분과별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정 과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해 주실 건지, 뭐 서면 브리핑 같은 자료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가지실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2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이나 앞으로의 그런 방안들을 짜고 계신지, 그렇게 2개 여쭤보겠습니다. 서면 브리핑은 매일 나가고 있고, 그것 이외에 지금 같은 형식, 예를 들면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면 오늘처럼 제가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각 분과에 해당되는 그 정도 사안이라면 저와 함께 해당 분야 간사와 2사람이서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 간사와 인수위원들만 모여서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형식은 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검수완박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절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저도 전직 재선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지엽적인 예를 들자면 그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이건 서로 균형과 견제 측면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게 넘겨주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검수완박이 본질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검찰과 경찰의 위상 정립, 역할 정립,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위원장님이나 인수위원들이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니까요. 차차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적게 했어야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